지금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이 책에서 20가지 트렌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몇 가지 주요 트렌드를 짚어보고 싶은데 가장 좀 저는 인상 깊게 봤던 주제가 탈세계화거든요. 네. 세계화가 멈추는 건가요? 역시 생생경제 진행자답게 큰 그림의 경제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화가 네. 멈추는 거죠. 사실 세계화의 상징이었던 것이 1990년대에 러시아의 맥도널드가 입점하면서 그게 마치 세계화의 상징,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미국의 상징이 소련, 당시 소련에 입점하는 모습, 그게 상징이었어요. 네. 근데 러시아 전쟁 이후에 맥도널드가 철수했죠. 그거는 탈세계화의 상징, 혹은 세계화의 종식의 상징,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세계의 국면은 세계가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합세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우방국들이 하나의 그룹핑이 되고 네. 미국, 유럽, 또 한국,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서방 국가와 친한 이런 나라들의 또 우방국 간의 결합. 그래서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흐름. 이게 어쩌면 탈세계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탈세계화가 원래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계화라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죠? 나가는 거. 나가서 사업하고 나가서 기업 경영하고 이게 세계로 나가서. 그렇죠. 네.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고 이게 세계화의 모습이죠. 근데 공장을 미국으로 들어보내라. 유러피언 국가들도 우리나라도 리쇼링 정책이 핵심이죠. 네. 이런 식으로 세계화가 둔화되고 있던 흐름 속에 코로나19를 만났고 전쟁을 만나면서 이게 드러나진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대놓고 세계가 양분되는 모습이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가 중국산 소재 부품 쓰면 우리 전기차 보조금 안 줄래 라는 이런 내용들이 또 세계를 양분케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 같은 경우도 탈 러시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러시아에 100% 의존하던 이런 나라들이 탈 러시아 100%가 아니라 0%로 만들자. 러시아로부터 의존도를 완전히 줄여나가자. 그러면서 스스로 자립화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자. 이게 양분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붙는 것이 IPEF의 출범이죠. 거대 경제 권역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 탈세계화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과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을 잃거나 더 큰 시장을 얻거나 그겁니다. 그죠? 결국 이 우리가 하나의 동맹국으로 형성하는 그 IPF 참여국들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의 수출 기회라든가 혹은 공급망 확보, 이런 기회는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그 우방국들로부터의 공급망 혹은 수출 기회는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경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결국 잃는 것이 있겠지만 얻는 것을 더 많이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급망이나 신시장 개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IPF 출범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뭔가의 골을 세팅하는 과정이 있어요. 주요 어젠더가 뭐 공급망,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완화, 그 밖에도 뭐 그린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감축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젠다인데, 어젠다를 세팅할 때 한국에게 유리한 그런 어젠다를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외교적인 과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탈세계화라는 문제가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기회가 되는 산업이 있고 또 위협이 되는 산업도 있을 거죠. 그런 것들도 좀 구분하시면서 이런 세계화, 탈세계화 이런 전혀 달라지는 국면임을 정확하게 그 분기점임을 이해하면서 이런 경제를 읽어 나가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은 그럼 벌써 이미 세계가 이렇게 양분화되고 재편되면서 거기에 맞춘 새로운 전략들을 다 짜놨겠죠. 지금 굉장히 분주한 상황일 것 같은데. 굉장히 분주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공급망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축분을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비축분을 지금 확보하자니 강달러가 문제고 사들이는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공급망은 막혀 있고 이게 굉장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이 세계가 양분되면 극단적으로 우리나라가 100% 마그네슘을 중국에서 사오고 있어요. 97.7%의 요소를 중국에서 사왔죠. 리튬, 뭐 그밖에 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소재들,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 이런 것들 전량 중국 혹은 중국 우방국에 의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전환시켜야겠죠. 어떤 나라로? IPF 참여국으로. 호주라든가. 그 밖에 다른 나라도 좋습니다. 몽골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이 우리한테 좀 우호적이긴 하지만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압박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광물 자원이라든가 식량 자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에너지가 난리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에너지 대란이 있고 지금 유럽은 굉장히 또 이제 겨울이 오고 있으면서 네.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네. 2022년 경제 전망에서 ESG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네. 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투자 의견도 또 많이 주셨는데 네. 탄소 중립은 이제 조금 미뤄지는 걸까요? 너무 좋은 질문을 주세요. 이 생생경제에서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과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네. 저보다 더 풍부한 이런 지식을 아유, 확보하시는 아닙니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생생경제 많이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후 위기 혹은 에너지 위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석탄 발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20년 동안 멈춰있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탄소 중립의 후퇴죠. 네. 가장 많은 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그 영역이 이 석탄 발전, 화석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돌아갔으니까 탄소 중립의 후퇴죠. 근데 탄소 중립의 후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후 위기 혹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니까 일시적인 후퇴를 선택한 거예요.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위기라는 그 엄청난 과제가 당면되어 있으니까 천연가스 공급 닫겠다고 그걸 에너지 무기화라고 하잖아요.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서 석탄 발전을 돌리는 것이지 영원히 탄소 중립 후퇴가 아니라 탄소 중립을 이제 없었던 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제가 책에다가는 탄소 중립의 일시 후퇴가 있지만 일보 후퇴가 있지만 2보 전진을 그리고 있어요. 뭐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EU 같은 경우는 EU의 Repower EU라는 에너지 개혁 정책을 발표합니다. 비슷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이 감축법 안에 들어가 있는 상세한 내용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줘서라도 전기차로 대체시켜 나가겠다. 그럼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줄수록 전기차 가격은 실제 소비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사실 그 구체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재생에너지예요. 근데 유독 그 안에 미중 패권 전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쇼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계화가 들어가 있는 거고 미중 패권 전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중국으로부터 소재를 사오지 마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리쇼링 정책. 공장을 이 미국에 짓고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자동차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내막을 보시면 재밌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그 밖에 바이오에너지라든가 전기차 인프라 이런 것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EU의 계획 또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계획, 네. 미국의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23년에는 그걸 통해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그 분야에 많은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대세 상승장은 아닐지라도 나는 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영역, 그런 산업 영역에서 좀 기회를 많이 찾아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ESG 공부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드네요. 네. 교수님께서 또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 네. 이건데 네. 지금 뭐 강달러를 넘어서 정말 킹달러잖아요. 정말 네. 킹달러 킹 받는다 뭐 이런 네. 말까지도 등장을 했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좀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2023년에는 좀 꺾였으면 좋겠는데. 네. 23년에는 꺾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22년 한 해는 강한 달러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강한 달러 그 기조 자체가 좀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근거는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금리의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금리 인상하는 그 속도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이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꺾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미 자금이 많이 유입됐어요. 그리고 주가의 저점일 때 이 주식 시장으로 돈이 이탈하기 때문에 강한 달러의 기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는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돈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좀 약화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제는 바이든입니다. 우리나라도 구두 개입을 자꾸 하고 있어요. 달러를 잡기 위해서. 근데 구두 개입으로 환율 안정에 도달할까 하는 의문을 제가 계속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의문투성이죠, 사실은. 근데 바이든이 원할까예요. 바이든은 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럼 중간 선거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야 돼요. 네. 국제 유가도 절대로 올라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 기간까지는.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강한 긴축 행보가 이어지고 바이든의 강달러를 놓지 않기 위한 다양한 액션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이 강한 달러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한풀 꺾인다. 뭐 약달러로 전환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강한 달러 기조는 조금 꺾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역대 통계를 하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 2008년에 고점 찍고 떨어졌죠. 1,500원대. 그리고 외환 위기 때도 고점이 한 1,800원대를 찍었는데 찍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찍고 떨어지는 거지 찍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통계적으로 그래요. 네. 기준금리 빼고는 다 그래요. 물가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상한다, 인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나머지 지표들은 대부분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표현하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돈의 이동에 의해서 찍고 내려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통계적인 것은 그냥 부원 설명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해 보면 강달러 기조는 조금은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 질문 하고 싶으실 텐데 외환 위기가 오나요? 네, 외환 위기가 실제 우리나라에게까지 찾아올 것이라고까지는 현재로서는 판단 내려지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는 첫 번째는 뭐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 시그널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8년이나 또 1997년, 67년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되게 외환 보유고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줄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환 보유고 수준이 등수가 올라갔어요. 9위에서 8위로.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을 잡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많이 쓰는 건데 어쩌면 외환 보유액을 많이 써서라도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판단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외환위기 안 오니까 안심하세요 이 뜻이 아니라 정말 외환위기 올까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단기 외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를 보면 단기 외채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았었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는. 근데 지금은 장기 외채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돈, 단기간 안에 빠져나갈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네. 빌린 돈보다 빌려준 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든든해지네요. 순채권국이에요. 순채무국이 아니에요. IMF 외환위기 때는 채무국이었어요. 갚아야 될 돈이 많은 국면에서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순채권국이니까 당장 우리한테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리고 다만 불안한 것은, 저도 한 챕터를 20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를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이 점증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스리랑카라든가 방글라데시는 구제금융 신청했죠. 네. 외환위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위험이 전이될 수 있어요. 전이됐던 현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걸 테킬라 효과라고 합니다. 남미에서 멕시코에 위기가 터졌는데 멕시코나 그 밖에 다른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 다 같은 나라야라고 생각하면서 자금을 순식간에 빼는 거예요. 그 테킬라에 취하듯이 위험이 네. 전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트화 효과가 있었죠. 그 바트화 효과가 태국으로부터 전이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체만 보면 외환위기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지만 주변 여러 신흥국들이 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그 위험이 우리한테도 전개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대응 전략을 미리 갖춰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외환위기 IMF 때도 터지기 전에는 이제 정부가 계속 괜찮다, 뭐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우리 정부가 괜찮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확실한 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막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외환위기에 처한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갚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혹은 못 갚으니까 IMF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갚아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가 대신 빌려서 갚아줬으니까 경제 정책의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IMF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외환위기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으로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투자 관점 가지고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첫 번째는 좀 안정 추구형이시라면 23년까지는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가 시중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관점에서는 저축도 나쁘지 않다. 22년만큼이나 23년에도 저축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은행 혹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이런 걸 보시면서 저축금리가 어디가 높은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변동금리로 저축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좀 중요한 것은 대출은 하지 마셔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은 빚 갚는 것이다. 그것을 디레버리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금리 쌀 때 대출 끌어다가 투자하는 것이고요. 금리 올라갈 때는 이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해 가면서 그 정도 수준의 수익성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 가셨죠?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6%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본다 한들 6% 벌기가 어렵다면 어렵죠. 그러면 왜 대출해서 투자하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좋은 투자 방법은 고금리 시대니까 빚을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첫 번째 하루빨리. 네. 그리고 저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작년에도 투자를 추천드렸던 게 이 원자재거든요.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동인에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철, 비철 금속 이런 투자를 추천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적으로 행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증진시킵니다. 탈러시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기업도 좋지만 이 재생에너지 산업, 이걸 이제 전환광물이라고 표현해요. 에너지 대전환, 전환을 도와주는 광물, 혹은 그린 메탈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그린 메탈에 투자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린 메탈 하면 이제 구리도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력 생산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전선이 깔린다 그러면 구린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인 겁니다. 네. 구리 이외에도 뭐 리튬이라든가 그밖에 뭐 흑연이라든가 뭐 히토류 영역에 소위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그러니까 풍력 발전 지려면 이 소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필요한 소재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네. 앞으로는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영역의 가격 상승세는 더 야기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어떤 ETF 투자 같은 거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 추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ETF 투자. 알겠습니다. 또 시그니처 질문이 네. 있죠. 네, 최위가 생각하는 김광석 할까요? 하십시오. 오늘 좀 띄워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최위가 생각하는 김광석은 키다리 아저씨다. 키다리 아저씨. 네. 예, 키다리 아닌데. 네. 정말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네. 정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막 이곳저곳에서 막 경제 이슈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경제 흐름을 읽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이 약간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 길을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길을 좀 밝혀주시고 네. 나침반의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정말 든든한 그런 키다리 아저씨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과찬이시고요. 마음에 드시나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키다리는 아닌데 여기 이 책 위에 올라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편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키다리 아저씨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또 새 책을 내셨잖아요. 2023년 경제를 전망하는 이 책을 통해서 좀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이거를 좀 10글자 안짝으로 네. 이내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항상 똑같은 표현입니다만 변화에 투자하라 입니다. 변화에 투자하라. 23년 경제도 만만치 않게 무궁무진한 변화가 전개됩니다. 그 어떤 변화가 전개되는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그걸 내 발밑에서 전개되는 것처럼 훤히 들여다보다시피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코끼리 떼 수십 마리가 횡단하는 모습을 산 정상에서 확인하시고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하신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답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에게 경제란? 모든 것. 모든 것이요? 예, 지금 온통 머릿속에 95%가 경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보통 특히 이제 기업 강연 가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 어제 새벽에 발표된 그 숫자가 업데이트되어 있는 강의 교환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모든 것. 경제 전망은 뭘까요? 아, 교수님께 있어서. 나에게 경제 전망이란 안티에이징이다. 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노년층은 과거를 논하고 중년층은 현재를 논하고 청년층은 미래를 논한다. 어쩌면 노년층은 과거 화려했던 과거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할 수 있고 네. 중년층은 지금 잘 나가니까 내가 팀장이야, 내가 임원이야 하면서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지금 현재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청년층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미래를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미래를 논하지 않으면 그들은 청년이 될 수 없다.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고 좋은 옷을 입어서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를 논함으로써 젊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살아갈 날, 그 미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살아갈 날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네.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장수의 비결이다. 경제 전망은 장수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면에서 네. 경제 전망은 안티에이징이다. 아,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거 미리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오, 예. 굉장히 멋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책인싸란? 나에게 책인싸란 저의 열정이다. 열정이다. 예. 책인싸라는 것을 준비하고 또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모시는 그 초대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을 또 다하기도 하고 있고 많은 독자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해 주셔서 더 앞으로도 더 열정을 더 발휘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의 열정이다. 책인싸는 나의 열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저도 1시간 네. 넘었죠, 벌써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간 동안 오늘 특별 MC로 왔지만 정말 귀한 강의를 듣는 느낌으로 네. 정말 많은 배움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저도 감사합니다. 갑자기 불쑥 네.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갑자기 제가 MC 권한을 가지고 나에게 책인싸란? 약간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원동력이다. 네. 네. 좀 더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거시 경제에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정과 원동력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원동력이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오늘 책인싸 본인 등판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